최근 사우스 다코타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터넷에서도 난리였으니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2022년 7월, 이주의 하늘이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위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자연적이었던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2022년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상공은 여전히 흐렸어요. 지역 주민들은 마침내 밖으로 나가 하늘이 강렬한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는 걸 보았고, 이런 건 처음 있는 광경이었죠. 사람들은 그게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당연하게도 사우스 다코타 주민들은 즉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아름답지만 아주 섬뜩한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했죠. 수폭포와 몇몇 다른 마을들 위에 있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비록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건 전혀 무서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빛과 대기가 미치는 영향 때문이에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보통 정말 안 좋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공유하기 전에 뇌우가 수폭포 마을을 휩쓸었어요. 이것은 미국 기상청에 의해 확인되었어요. 이 허리케인은 끔찍했습니다. 시속 161km 정도였어요. 보퍼트 풍력 계급에 따르면 이건 가장 빠르고 가장 파괴적인 폭풍이었어요. 이 계급에는 등급이 12개가 있고 최대 풍속은 시속 170.5km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건 왜 뉴스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건 주민들에겐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뇌우는 미국에서 아주 자주 발생해요. 특히 따뜻한 달에요. 그리고 이런 뇌우 열의 하나는 토네이도와 같은 심각한 게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것은 소위 데레코 폭풍이라는 것이었어요. 데레코는 아주 광범위하고 오래가요. 사실 빠르게 움직이는 심한 뇌우와 폭우가 합쳐진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데레코가 토네이도만큼 강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둘에는 차이가 있어요. 토네이도는 회전하는 공기기둥인 소용돌이에요. 보통 지름이 약 150.4m예요. 때론 폭이 최대 4km에 이를 수도 있지만요. 이걸 우연히 본 사람들이 전혀 안 부럽네요. 하지만 요점은 회전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떤 보이지 않는 중심 근처의 원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여요. 데레코는 강한 뇌우 또는 강한 뇌우 체계로 직선형 바람을 동반해요. 다시 말해 회전하지 않아요. 대신 데레코는 어딘가를 정해서 단순히 그곳으로 달려가요. 아주 의욕적인 마라톤 선수처럼 말이죠. 데레코를 보통 토네이도와 비교하면 후자는 시속 46km에서 61.5km까지 6단계의 강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데레코는 약간 작은 평균 등급이 1에서 2인 토네이도와 같아요. 보통 속도는 시간당 117.5km에서 182km의 범위 내에 있어요.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심한 뇌우, 번개, 그리고 비를 동반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둘은 다른 거예요. 폭풍이 남긴 피해 흔적이 386.2km를 넘고 시속 93.3km 이상인 경우 데레코가 돼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상학자들이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맑은 날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람이 갑자기 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폭발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립기상청은 주민들이 대비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소한 이런 일이 일어나기 30분이나 1시간 전에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어요. 폭풍이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주뿐만 아니라 사우스 다코타의 거의 모든 지역을 휩쓸었어요. 그 결과는 아주 심각했어요. 3만 명 이상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무사했어요. 그건 지역 주민들이 데레코에 꽤 익숙해서예요. 하지만 초록색 하늘은 달라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아주 드문 광경이었죠. 모두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어요. 안 좋은 징조인가요? 아니면 보통의 기상현상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과학자들은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비록 추측일 뿐이지만 이게 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녹색 하늘은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강력한 폭풍이 일몰이나 일출 전에 그 지역에 접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지역의 하늘이 초록색으로 변하죠. 한때 비슷한 사건을 겪은 MBC 기상학자 빌 카린스는 폭풍 전에 일어난 거대한 우박 때문에 녹색 하늘이 나타난 거라고 했어요. 우선 하늘이 왜 푸르게 보이는지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 왜 다른 색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간단히 말해서 태양이 동시에 모든 색 스펙트럼의 모든 광선들을 운반해요. 전체적으로 우리에겐 흰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동시에 모든 색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색 파장들은 모두 길이가 달라요. 예를 들어 푸른색 광선은 다른 광선들보다 짧아요. 붉은색 파장보다 공기 분자로부터 더 잘 튕겨서 우리에게 더 빨리 도달해요. 이것 때문에 보통의 맑은 날에 하늘이 파래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붉은색과 주황색 파장은 아주 길고 더 느리게 이동해요. 그래서 보통 뒤처지죠. 하지만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거나 떠오를 때 광선의 방향이 바뀌고 이 파장들이 우리에게 더 잘 도달해요. 비록 일출과 일몰이 우리에겐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보일지라도 사실 그 사이에는 여전히 푸른색과 녹색 파장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빨리 도달하고 빨간 광선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선 어딘가에 튕겨져 나와야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바로 물이 등장해요. 구름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커지면 하늘에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영향을 미쳐요. 크고 강한 폭풍은 대부분 물과 우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은 무엇보다도 푸른빛과 녹색빛을 제일 잘 반사시켜요. 그래서 비록 실제로는 투명하지만 강과 호수의 물이 우리에겐 청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류도 중요해요. 그래서 왜 하늘이 녹색으로 변하는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우선 태양은 수평선에 있어야 해요. 또 다른 요인은 폭풍 구름이 다가오는 동안 하늘을 완전히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올 공간이 조금 있어야 해요. 그러면 눈에 거의 띄지 않는 푸른 광선이 폭풍 구름 위로 뛰어 올라요. 물방울과 우박에 의해 튕겨나가요. 붉은 노을과 섞이면서 밝은 녹색빛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 녹색빛이 하늘 전체로 퍼져요. 그래서 하늘이 녹색으로 변하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저녁에만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낮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이미 상당히 명확해서 낮에 그런 걸 보는 건 훨씬 더 드물 거예요. 그럼에도 만약 녹색 하늘이 보인다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끔찍한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에도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폭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큰 우박이거나. 다시 말해 녹색 하늘을 본다면 숨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차를 숨기세요. 하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이 놀라운 하늘을 보고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면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만약 이런 걸 언뜻 봤다면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본 것 중에 제일 굉장한 일이었다고 해요. 이 뾰족한 나무는 쏠 줄 아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샌드박스 나무라고 불리며 아마조니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나무의 씨앗은 작은 호박 모양으로 형성돼요.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지면서 자라요. 하지만 여기부터가 재밌는 부분이에요. 최고의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씨앗들은 시속 241km의 속도로 터져 나와요. 심지어 약 18m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폭발 과정 중에 이 나무를 방해하는 건 아주 위험해요. 씨앗에 독이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몇몇 나무들은 완전하게 똑바로 자라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심지어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휘어진 나무는 지나칠 수 없는 광경이죠. 엘 아르볼데 라 사비나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스페인에서 자라요. 나무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모양은 바람에 달려 있어요. 그 결과 종종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중 다른 때에 완전히 모양을 바꿀 수도 있죠. 이 유연한 나무는 높이가 8m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바위 위와 같은 가장 별난 곳에서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공룡만큼 오래된 나무는 어떨까요?
1994년에 발견된 웰레미 소나무종은 호주 시드니의 블루 마운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소나무는 2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공룡들이 그 주변을 돌아다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이 나무들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오늘날까지 야생의 100그루의 전시품만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나무들의 위치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나무들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니까요. 또 이걸 연구하는 게 지구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도 중요해요. 나무의 껍질은 달랐던 온도기간이나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과 같은 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생명의 나무는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실제로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어요. 바레인의 사막 변두리에 위치한 프로소피스 시네라리아는 아주 깊은 뿌리 체계를 갖고 있어서 타는 듯한 더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어떻게 충분히 물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이 나무는 너무 특별해서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요. 파나마에 있는 라 인디아 도르미다는 잠든 소녀의 몸처럼 생긴 산지예요. 엘 발레드 안톤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휴화산 중 하나의 근처에 있는 더 크고 신비로운 지역의 일부죠. 그리고 꽤나 이상한 나무들이 있어요. 네모난 거요. 심지어 이 나무들의 고리들, 즉 나무 몸통의 내부도 같은 모양이고 날카로운 모서리에 가끔은 심지어 완벽한 90도를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 나무들이 이런 특별한 모양으로 자라는지 맞춰보려고 했어요. 심지어 나무들의 샘플을 채취해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려고 다른 곳에도 심어봤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나무들의 기이한 모양은 계곡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역에 사는 농부가 목재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나무들을 상자에 넣어서 키워서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둥근 나무들은 종종 날카로운 각도로 잘려나갔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 중 하나는 미국의 세콰이아 국립공원에서 발견돼요. 제네럴 셔먼이라고 불리고 84m로 뻗어 있어요. 거의 자유의 여신상만큼 커요. 둘레도 똑같이 인상적이어서 땅에 가까이 있는 두께가 약 31m예요. 이 나무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는 2300년에서 2700년 사이일 거라고 추측할 뿐이죠. 아, 엄청 오래된 나무네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나무종들이 있지만 필리핀에서 발견되는 레인보우 유칼립투스만큼 놀라운 건 없어요. 다양한 색깔의 나무 껍질 층들 때문에 거의 손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죠. 또 이 나무는 불규칙적으로 탈피하는데 한 번에 많은 색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한 번은 녹색에서 파란색, 보라색에서 주황색, 그리고 마침내 갈색에 이르면서 말이에요. 이 나무는 장식용이라기보단 제지용으로 쓰여요. 나미비아에도 모양이 이상하고 상당히 위험한 나무인 보틀트리가 있어요. 자, 모양면에서 보면 윗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둥근 몸통을 가져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하지만 그 나무에서 수확한 우유 수액은 독성이 아주 강해요. 전설에 따르면 지역 사냥꾼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살을 담그곤 했다고 해요. 꽃이 분홍색과 흰색으로 자라고 가운데가 빨간색이어서 꽃이 피는 계절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가끔 삐뚤어진 나무를 보는 건 그리 특별하지 않지만 삐뚤어진 나무들이 있는 숲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폴란드의 그리피노 마을로 여행을 가야 해요. 그 근처에는 400그루의 이상한 모양의 나무로 만들어진 숲이 있어요. 이 나무들은 기계적인 개입으로 휘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자라난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져온 목재가 가구 또는 심지어 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지만 어느 쪽이든 숲은 결국 버려졌어요. 비단목화나무가 캄보디아의 고대 타프롬 사원을 점령하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요. 비단목화나무의 거대한 가지들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구조물들 위로 오랫동안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 사원들은 복원되었고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어요. 용혈수는 북서아프리카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자라요. 현지인들은 용이 죽으면 나무로 변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길이가 무려 15m나 되는 이 나무는 나무 껍질에서 수확할 수 있는 붉은 수액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 붉은 물질은 오늘날까지 염료와 약에 사용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되고 가장 인상적인 나무 중 하나는 썬랜드 바오밥 나무입니다. 높이는 22m고 둘레는 47m예요. 남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요. 이걸 더 장관으로 만드는 건 이 나무가 자연적으로 속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933년에 나무 안에 작은 휴게실이 만들어졌었어요. 처음에는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이 나무가 6,000년 이상 되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은색 자작나무는 스칸디나비아와 북동유럽에 퍼져 있고 빛을 반사하는 법을 알아요. 나무 껍질 색이 옅어지고 나무까지도 얼어붙는 추운 겨울에는 그 광경이 자연의 겨울왕국으로 변해요. 또한 나무들이 도달할 수 없는 영양분을 모으면서 숲 아래에 있는 뿌리와 연결되고 퍼져 나가는 버섯과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어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나무는 버섯에게 설탕을 줍니다. 이 자작나무의 동반자는 위험하고 사람들이 먹어선 안 돼요. 알아보기는 쉬워요. 전형적인 주황색 머리에 흰 물방울이 뿌려진 버섯머리를 갖고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될 자연축제는 일본의 벚꽃 시즌이에요. 분홍빛을 띤 흰색의 꽃은 일본 문화의 뿌리를 깊게 두고 있고 모노노 아와레라고 불리는 지역 속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제대로 발음했나요? 이 속담은 그게 얼마나 완벽하거나 아름다운지에 상관없이 모든 건 일시적이라는 사실로 해석돼요. 일본을 방문한다면 벚꽃 상징이 회사 로고에서부터 심지어 옷이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한때 터널로 바뀌었던 놀라운 나무 구조가 있었어요. 69m나 되는 코스트 레드우드 나무였죠. 이 나무에는 올빼미의 울음소리를 뜻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단어인 아워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1969년에 폭설 때문에 쓰러졌지만 나무는 동물, 식물, 곤충을 위한 생태계로 살아남았어요. 이제는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은 단골 식료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다가 신선 농산물 코너에서 부풀어 오른 패키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제품 정보를 확인해 봅니다.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특이한 모양은 뭘까 궁금하죠? 답이 항상 간단하지는 않아요. 고기, 생선 또는 해산물과 같은 몇몇 종류의 신선한 제품. 때로는 심지어 샐러드와 치즈에도 과학자들은 맵 또는 변형 공기 포장법이라고 불리는 걸 생각해냈어요. 상대적으로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이런 유형의 제품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장에 혼합가스를 추가했습니다. 제품이 지역 식료품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말이죠. 몽펠리에 약학대학의 한 프랑스 교수는 과일이 저산소 저장 조건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한 후 이 방법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매 패키지의 가스 종류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요 아이디어는 산소 함량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되죠. 부푼 샐러드 한 봉지가 유통기한 내에 있다고 해서 그게 늘 먹기에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봉지 안에 있는 가스들은 제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품이 상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쇼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날짜 내에 있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면 돼요. 요즘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체계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잘 상하지 않는 물건을 먼저 산 다음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예로 들 수 있겠죠. 과일과 야채는 마지막에 담아야 해요. 장바구니 밑바닥에 두면 안 되니까요. 터진 토마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과일과 채소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가능하면 아침 일찍 구입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하루 종일 밖에 앉아있던 채소는 모양과 식감을 일부 잃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약간 시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쓰레기 처리 팁을 드릴게요. 일주일 내에 소비할 수 있을 정도보다 더 많은 물건은 사지 마세요.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기 때문에 갈망에 굴복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배부른 채로 쇼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야 할 물건 목록을 미리 만들어서 갖고 쇼핑하는 것만큼요. 모든 제품의 포장을 철저히 검사하면 나중에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요. 냉장된 제품은 만졌을 때 차가우면 되고 반면 냉동된 제품은 단단하고 새는 징후가 없어야 해요. 집에 도착하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냉장 보관하세요. 일반적으로 2시간 이상 냉장고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품질이 변할 수 있어요. 식료품점에서 화분에 심어놓은 허브를 사는 건 목록의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에요.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와 관리가 용이해요. 발코니나 심지어 부엌에 있는 멋진 허브 정원을 상상해보세요. 좋지 않나요? 군침이 도는 파스타 요리 위에 항상 신선한 바지를 얹으실 수 있어요. 아직 식료품점에 있으니까 커피 필터도 좀 사두세요. 집에 이 필터를 실제로 쓰는 기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집 주변에서 필터를 더 많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액체를 걸러내고 찬장에 섬세한 자기 그릇을 안전하게 쌓고 심지어 창문이나 신발을 닦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 제일 좋아하는 과일과 야채가 세일 중이지만 양이 많아서 낭비가 아닌지 고민된다면 얼리는 걸 고려해보세요. 특히 신선한 과일이 드문 추운 계절에 먹을 스무디를 위한 아이템들로 비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반에 있는 바로 위에 걸 집지는 마세요. 특히 그게 빨리 상할 것 같으면요. 상점은 선입 선출 배치에 따라 농작물을 재입고해 둡니다. 그래서 선반 뒤쪽에 있는 물건들이 항상 조금 더 신선할 거예요.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하신다면 차도 마찬가지예요. 찻잎으로 바꾸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제 티 블렌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찻잎은 또 티백에서 파는 차보다 향이 더 강해요. 다른 가정용품으로는 전구, 종이 타월 또는 배터리와 같은 물건들을 구비해두세요. 이 품목 중 적어도 하나는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일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낭비될 일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집에 배터리가 떨어지고 TV 리모컨이 작동을 멈추면 늘 짜증나잖아요. 물건 하나를 사러 식료품점에 가는 횟수를 줄이도록 하세요. 비효율적인 데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때요? 그 쇼핑 목록이 이제 훨씬 더 센스 있는 것 같죠? 또 어떤 목록을 만들면 좋을까요? 냉장고에 넣어놓는 모든 거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그런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한 일주일쯤 전에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충동 구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요일 저녁 식사로 뭘 먹고 싶은지 이미 안다면 불필요한 다른 걸 카트에 담을 필요는 없겠죠. 동시에 남은 음식으로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그걸 섞거나 맛을 더해주는 허브나 향신료를 가미해준다면 버릴 필요가 없어요. 남은 음식을 투명 용기에 보관해 가시성을 높이고 주중에 잔반 처리하는 날을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남은 음식을 재료로 다루는 것도 좋아요. 프리타타나 오믈렛에 남은 파스타나 찐 야채를 써보세요. 파스타 소스를 만들기 위해 조리된 야채와 약간의 토마토를 섞으세요. 남은 밥부터 고기와 야채 등 남은 음식으로 다음날 점심에 먹을 걸 만들어서 랩으로 싸두세요. 또는 남은 음식을 보관할 가장 쉬운 방법을 정말 찾고 있다면 언제든지 소프로 바꿀 수 있어요. 간밤에 야채 반찬은 간단하게 육수 한 캔을 넣고 모두 섞으면 건강에 좋은 점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2일 된 빵도 어슷하게 썰고 허브와 올리브 오일을 빵 조각에 뿌린 뒤 오븐에 몇 분 정도 넣어두면 수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한 수프를 위한 집에서 만든 맛있는 크루통을 먹을 수 있어요. 라벨 보는 노하우도 좋아요. 들어본 적이 없거나 발음할 수 없는 재료들은 주의하세요. 포장에 보통 5개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는 품목은 피해야 해요.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나르는 방식조차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사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카트보다 바구니를 더 선호한다면 충동 구매를 더 쉽게 할 거예요.
마케팅 리서치 저널에 실린 한 연구가 그렇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물건을 들고 다니느라 고생한 결과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죠. 쇼핑카트를 선택하면 충분히 제품을 탐색하고 라벨을 자세히 읽을 수 있게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식료품 목록이 너무 많지 않을 때는 가능하다면 셀프 계산대로 가세요. 연구에 따르면 충동구매는 실제 나가는 길에 자기가 산 물건을 스캔할 경우 최대 32%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기존 계산대는 여러분이 살까 말까 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물건도 놓지 못하도록 특별히 고안됐어요. 식료품 카트 밖에는 원치 않던 제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리고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잘 빠져나가기 쉽지 않고요. 선반 위의 음식 배열은 또한 여러분의 예상과 습관 모두의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먼저 보는 물건들을 사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제품들이 눈높이에 놓여져 있어요.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건 상단 및 하단 선반에 있어요. 천천히 관심 있는 통로를 스캔하세요. 더 높이 있거나 더 낮은 선반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종종 더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첨가물이나 인공향료로 덜 포장되어 있다는 걸 알면 놀랄 거예요. 조심하세요. 거긴 정글이에요. 안녕하세요, 손님 여러분. 밝은 면 수족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바다 해양 생물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해변을 산책하다가 이 수중 생물을 만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깊게 봐두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물고기일까요? 돌일까요? 이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스톤피쉬라고 알려져 있지만 쏨뱅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이빙을 하고 수중을 관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미 눈치채지 못한 채로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회색빛과 얼룩덜룩한 모습 때문에 실제의 돌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뿌연 스노클 고글을 쓰고 있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톤피쉬는 가장 독성이 강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비록 몇몇 종류의 스톤피쉬가 강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열대 태평양과 인도양 근처의 산호초에서 발견됩니다. 바늘처럼 생긴 등 지느러미 가시는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을 때 튀어나와 독을 주입해요. 스톤피쉬에 쏘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수영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밟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물속에서만 쏘이는 건 아니에요.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변에 있을 때 어디에 발을 디딜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스톤피쉬에 쏘인 사람들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묘사합니다. 독은 감염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쇼크와 마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한다면 스톤피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독이 분해돼요. 그리고 독의 주요 공급원인 등지느러미를 제거하면 생선회로도 먹을 수 있어요. 이 동물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생겼지만 진짜 존재합니다. 푸른 고리 문어를 소개합니다.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팔을 포함하여 12에서 20cm에 불과하지만 몇 분 안에 26명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톤피쉬처럼 파란고리 문어는 일본에서 호주에 이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발견돼요. 일반적으로 산호초와 해저의 바위 지역에서 삽니다. 또한 조수 웅덩이, 해초, 그리고 녹조층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푸른고리 문어는 천성이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개나 새우와 같은 먹이를 찾거나 짝을 찾지 않을 때는 종종 바다의 잔해, 조개 또는 틈새에 숨습니다. 자극을 받거나 궁지에 몰리거나 만질 경우에만 인간에게 위험해져요. 위협을 받으면 밝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잠재적인 포식자들에 대한 경고 표시로 온몸에 푸른 무지갯빛 고리가 나타납니다. 물린 자국이 보통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늦을 때까지 물린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푸른고리 문어의 독은 어지럼증, 감각이나 운동 능력의 상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발견한다면 서둘러 물러서는 것이 좋아요.
아니요, 이건 꽃다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홍색 튜브 같은 것 중 하나를 골라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은 꽃성게라고 불리는 해양 동물입니다.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2014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위험한 성게로 이름을 올렸어요. 꽃성게는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 지역에 서식하며 0에서 90m 깊이의 산호초, 바위, 모래, 해초층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불가사리에서도 발견되는 발톱 모양의 방어 기관인 차극이에요. 꽃성게가 다른 성게와 다른 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극이 꽃과 비슷하고 보통 분홍빛 흰색에서 노란색을 띤 흰색의 가운데 보라색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꽃 아래에는 짧고 뭉툭한 가시가 숨어 있어요. 비록 많은 바다 성게가 가시를 통해 독을 전달하지만 꽃성게는 차극이나 꽃을 통해 독을 전달해요. 방해받지 않는다면 이 꽃의 끝은 보통 둥근 컷 모양으로 확장됩니다. 그 표면에는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작은 센서가 있어요. 일단 위협 대상에 접촉하면 이 꽃들은 즉시 다치고 독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은 꽃의 작은 발톱이 때때로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접촉 지점에 붙어 있고 그것을 만진 사람에게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독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은 라즈베리 아이스크림의 거대한 웅덩이처럼 보이죠? 그럼 좋겠죠. 이건 사자갈기 해파리로 자이언트 해파리, 머리카락 해파리, 북유령 해파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북극, 북대서양, 그리고 북태평양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브리튼제도 주변과 스칸디나비아 바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자갈기 해파리는 알려진 해파리 중 가장 큰 종 중 하나입니다. 길이가 3m에 이르는 긴 머리카락 같은 촉수에서 그 이름을 얻었죠. 비록 사자갈기 해파리의 평균 종 직경은 약 50cm이지만 때때로 직경이 2m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가장 큰 사자갈기 해파리는 1865년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그것은 촉수의 길이가 36m였고 지름이 2m였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은 대왕고래보다 더 깁니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촉수를 바깥으로 뻗고 먹이를 잡기 위해 덫을 만들어 사냥을 합니다. 약 1200개의 따가운 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빠져나오려면 매우 운이 좋아야 할 거예요. 사자갈기 해파리의 침은 보통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촉수 가까이로 헤엄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해변에 떠밀려온 것을 보더라도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해안에 떠내려온 지 한참 후에도 여전히 침을 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사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셜록 홈즈 이야기 사자갈기의 모험에서 용의자로 등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포일러는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해양동물은 바다뱀입니다. 네, 뱀장어와는 달라요. 확인된 바다뱀은 69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도양과 태평양의 열대와 아열대 수역에서 발견되고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편의상 과학자들은 모든 종의 바다뱀을 두 가지 범주로 분리했습니다. 진짜 바다뱀과 바다 크레이트예요. 진짜 바다뱀은 거의 모든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는 반면 바다 크레이트는 땅에서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변에서 뱀을 본다면 꼬리를 보고 그것이 육지뱀인지 바다뱀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꼬리가 노처럼 생겼다면 바다뱀이에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거리를 두세요. 모든 바다뱀은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 규칙적으로 수면에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바다뱀은 보통의 코브라나 방울뱀보다 더 많은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헤엄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극을 받았을 때만 공격하기 때문에 물리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에요. 바다뱀에 대한 멋진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바다뱀은 바다에서 출산하는 유일한 파충류입니다. 대부분의 바다뱀은 알을 몸 안에 간직하고 수영하는 동안 거의 완전히 형성된 뱀을 낳아요. 하지만 노란 입술 바다 크레이트는 예외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 육지로 올라가죠. 맨 처음에 소개한 스톤피쉬 기억나세요? 바다뱀의 사냥감이에요. 다 먹이사슬의 원리죠. 발트의 변칙.
2011년 한 다이빙 팀이 발트의 북쪽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보물 찾기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꽤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른 문명의 침몰한 우주선이라고 믿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적인 원인들이 이 물체를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금속들은 분명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어요.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게 빙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얼음 밑에 갇혀 있었던 운석이었을지도 몰라요. 소용돌이는 두 개의 해류가 충돌해 원형 와류를 만들 때 형성되는 일종의 강력한 회전 해류예요. 심지어 두려움을 모르는 바이킹들도 소용돌이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이 소용돌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해요. 다행히도 소용돌이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현대의 큰 배들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용돌이에 빠진 유람선은 보통 큰 배도 꽤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요. 소용돌이는 너무 강해서 수중 블랙홀 같은 걸로 변할 수 있어요. 네, 블랙홀은 차가운 우주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우리 고향 행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주에 있는 블랙홀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걸려든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중 블랙홀은 종종 지름이 15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중 하나에 들어갔다면 아마 들어간 건지도 모를 거예요. 이 블랙홀들은 소용돌이처럼 작용해요.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뭔가 편안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해변에 갈 때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아마 녹색 섬광이라고 불리는 광학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거의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있을 때 생기는데 그 가장자리가 위쪽이 아직 보이고 있을 때 발생해요. 단 1, 2초 동안 태양의 위쪽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건 태양이 하늘 아래로 이동할 때 여러분은 태양을 대기의 더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빛은 대기 중에 굴절되거나 휘어져 흩어져요. 이 현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평선에 구름이나 연무가 없는 맑은 날을 기다리세요. 멋진 수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빨갛다는 걸 알게 됐나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플로리다는 적조로 유명해요. 특정 미세 조류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발생하죠. 해양과 민물에 있는 수천 종류의 조류는 대부분 동물과 인간에게 무해해요. 산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바다를 붉게 만드는 조류와 같은 어떤 것들은 바다거북, 물고기, 그리고 바다새와 같은 해양동물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인간에게 해로운 신경 독을 생산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바람이 조류를 해안 쪽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할 때 적조 지역에서 벗어나야 해요. 화산은 유독가스, 화산재,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용암을 내뿜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명백한 위험 물질들이죠. 하지만 해저 화산은 나름대로 아주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끔 얕은 물에 있을 때 바위의 잔해와 증기를 수면 높이 날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요. 해저 화산은 무제한적인 물의 공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화산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폭발할 때 바닷물은 활동하고 있는 해저 분출구로 들어가요. 용암이 얕은 해저를 가로질러 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육지 화산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물속에 있을 때 빨리 식어서 파편과 모래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양의 화산 잔해가 남아있어요. 하와이의 유명한 검은모래 해변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뜨거운 용암과 강력한 분출은 분명 안전하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심해에 있는 해저 화산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반드시 폭발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것들은 방울 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이 방울들은 주변의 물의 밀도를 감소시켜 심지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이 바다의 수면을 보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방울들이 있어서 배가 부력을 잃어요.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죠. 교착 해면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드문 현상이에요. 바다의 더 얕은 부분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각파를 볼 때 발생하죠. 이건 프랑스나 텔아비브의 특정 해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해안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착 해면은 두 개의 파도 패턴이 비스듬한 각도로 이동할 때 발생해요. 이 바둑판 같은 패턴을 형성하죠. 대부분 두 개의 놀이 만나거나 하나의 놀이 파도를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반면 강한 바람은 다른 방향으로 파도를 밀어낼 때 일어납니다. 이 사각파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를 타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강한 해류에 의해 생성되는 파도는 예측할 수 없고 거의 3m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가끔 흰 벽이라고도 불려요. 이 파도들은 너무 강력해서 큰 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만약 투명한 유리잔에 바닷물을 채우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게 아주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닷물은 용해된 소금, 지방, 조류, 단백질, 세제, 그리고 다양한 인공적이고 유기적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유리잔을 흔들면 표면에 작은 거품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파도와 바람이 바다를 휘저을 때 바다 거품이 형성되는 방법이에요. 이 두꺼운 바다 거품을 보면 녹조 현상이 그걸 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녹조가 바다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물질의 많은 양들이 마른 땅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대부분의 바다 거품은 인간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녹조가 떨어져 나가면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다 거품이 터지면 함유하고 있던 독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을 자극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강이 바다나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조석 보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강물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조류인데요.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헤일이라고 불리는 것의 범주에 속합니다. 조석 보어는 조석파로 강을 밀어 올려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부담파는 강이 갑자기 아주 얕아지는 걸 말해요. 조석 보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은 바다로 통하는 좁은 출구와 함께 상당히 얕아야 해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은 평평하고 넓어야 합니다. 또 썰물과 만조 사이의 공간이 최소 6m의 넓이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강과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아마존강의 입구는 좁지 않지만 강에 조석보어가 생겨요. 그건 입구가 얕고 모래톱과 낮게 깔린 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곳의 조석보어는 너무 강해서 강에는 삼각주조차 없어요. 침전물은 빠르게 흐르는 해류가 데려가는 대서양으로 바로 가요. 조석보어는 종종 예측이 안 되고 굉장히 거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강의 색깔을 녹색이나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바꿔요.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땅에서 나무를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카약이나 강서핑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이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조석보어만 보고 싶다고 해도 조심하세요. 조석보어는 망 보는 곳을 휩쓸고 거기에 있는 무엇이든 누구든 간에 휘몰아치는 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새떼를 발견합니다. 물 아래에 있는 무언가에 흥분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조심하세요. 자리에 앉고 물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알아요. 갈매기 몇 마리에 쪼이는 정도는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걱정해야 하는 건 새가 아닙니다. 물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 위나 바닷속 동물의 왕국에서 많은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참치, 오징어, 문어, 바다표범과 같은 해양 포유류도 다양한 종류의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요. 블루피쉬와 줄무늬 농어와 같은 종이 가장 인기 있는 먹이입니다. 이들은 또한 더 강력한 포식자들이 좋아하는 먹이기 때문에 물가에 있는 새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6m까지 자랄 수 있는 생물과 마주칠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에요. 보통 사람의 3배 크기죠.
이건 백상아리의 크기예요. 주변에 물고기가 있다면 백상아리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바다 표면 근처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백상아리는 동물 중에서 가장 무는 힘이 강해요. 유일하게 백상아리와 대적할 만한 무는 힘을 가진 다른 종은 바다 악어뿐이에요. 그리고 백상아리는 냄새를 맡는 능력이 매우 강력해요. 과학자들은 백상아리의 후각이 100배 이상 더 강하다고 믿고 있어요. 심지어 숨을 쉬기 위해 주둥이 밑에 있는 콧구멍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콧구멍은 단순히 후각기관의 역할을 해요. 다행스럽게도 상어가 좋아하는 먹이는 인간이 아니고 일부러 인간을 사냥하지도 않습니다. 상어에게 공격당할 확률은 370만 분의 1 정도로 낮다고 해요. 상어와 인간이 만나는 불상사가 일어날 때 상어는 사람을 물개 또는 엄청나게 큰 줄무늬 농어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과 물고기들을 멀리하고 동물은 그냥 동물끼리 내버려둬야 합니다. 해변에 앉아서 선탠하는데 집중하세요. 그렇다면 상어는 시력이 나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맑은 물에서 상어의 시력은 같은 환경에서 수영하는 인간의 시력보다 10배 이상 좋습니다. 상어의 눈 구조는 우리의 눈과 상당히 비슷해요. 각막, 수정체, 망막, 짙푸른 홍채, 그리고 동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어 눈은 사람처럼 두 가지 종류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낮은 조도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막대세포와 높은 조도에서 색각을 담당하는 원뿔세포입니다. 비록 상어의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연구에 따르면 상어는 한 종류의 원뿔세포만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상어가 인간처럼 완전한 색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때때로 인간을 다른 생물과 혼동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내 먹이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제정신이겠어요. 상어 눈에는 또한 반사판이 있어요. 이건 상어의 망막 뒤에 위치한 거울 같은 결정체층이에요. 이 결정체는 상어가 극도로 어둡고 탁한 물속에서 꽤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정체는 들어오는 빛을 반사하는데 이건 망막 안의 막대세포가 처음에 주변에서 놓쳤을지도 모르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요. 재밌는 사실은 고양이도 반사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의 눈이 빛을 받으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죠. 상어가 근처 바다에서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확실한 징후는 고래의 존재입니다. 상어는 고래를 120km 이상 스토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며 무리 중 한 마리가 취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명심할 점은 만약 지금 물 위에 새들이 있다면 아마도 좋은 징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수천 마리의 새들이 하늘에서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와는 달리 말이죠. 이것을 머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천 마리의 찌르레기들이 하늘에서 함께 무리를 지어 일제히 움직이며 동시에 위아래로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새 올림픽에서의 싱크로나이즈 경기에 출전하는 것과 같아요. 이 현상은 새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빠르면 9월이고 어떤 곳에서는 늦으면 11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새들이 야간 비행에 동참해요.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늘에서 함께 무리를 지어 나는 건 매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예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날다 보면 추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들은 따뜻함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먹이 장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수천 마리씩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대한 새떼는 나쁜 징조가 아니지만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새들을 본다면 여러분도 자리를 뜰 때가 된 거예요. 새와 다른 동물들은 산불 지역에서 도망칩니다. 양서류와 같은 일부 동물들은 실제로 불 속에 머물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대신 땅을 파서 불을 피할 거예요. 하지만 거의 모든 다른 동물은 떠나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 길을 피하는 걸 잊지 마세요. 새에서 다시 상어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제 바다 수면 근처에 새들이 있다면 상어들도 아마 가까이에 있을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근처에 상어가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바닷물 속에 있을 때 상어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본다면 이건 허리케인이나 열대 폭풍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상어는 폭풍에 동반되는 기압의 감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상어는 인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 해변과 내륙의 마을과 도시를 안전지대로 보지 않습니다. 상어는 꽤 영리한 생물이고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다가 비상시에 항상 가장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통 물에 사는 바다 생물이 모래 위에서 무작 위로 쉬고 있는 것을 본다면 물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물이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물에 적조가 모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적조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한 종류의 조류가 멕시코만에서 적조를 일으킵니다. 적조는 물이 정상보다 더 많은 독성이 있는 해조류로 가득 차 있을 때 발생해요. 물을 불그스름하게 하거나 갈색으로 만들 수 있지만 때때로 물 색깔은 정상입니다. 만약 물속에 들어간다면 기침이나 목이 가려운 것과 같은 호흡기 자극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신선한 물로 입을 철저히 헹구세요. 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개구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아마도 비가 오려고 하기 때문일 거예요. 한 이론은 이것이 개구리의 짝짓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개구리는 짝짓기 후 담수에 알을 낳습니다. 비가 온다는 건 개구리들에게 물이 있는 좋은 공간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컷 개구리들이 비가 내리기 전에